어서 오시게나. 여기 따뜻한 찻잔 하나 내려놓았으니 잠시 숨을 고르고 앉아 보게나. 세월이 참으로 무심하게도 흐르지 않는가. 엊그제만 해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은데 어느덧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더구먼. 우리 나이가 되면은 이제는 돈 쓸 일도 줄어들고 그저 조용히 여생을 정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사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란 말이지. 천만에요. 요즘 보면 오히려 이 나이에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나? 본인은 절대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야. 나는 평생 허투루 돈 쓴 적 없어 꼭 필요한 데만 쓴다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일수록 사실은 더 위험한 법이지. 그 꼭 필요하다는 기준이 사실은 내 마음의 기분과 오래된 습관에 휘둘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게야. 지금 우리 세대가 무심코 빠져 있는 이 소비의 애들, 오늘은 내가 노인네의 잔소리라 생각지 말고 한번 들어보게나. 지금 새어나가는 돈을 오늘 바로 틀어막지 않으면 우리네 남은 삶이 참으로 고단해질 수밖에 없어. 통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이라도 차오르는 기쁨을 알아야 노후의 걱정이 줄고 남는 돈으로 진정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법이라네. 오늘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저 돈을 아끼라는 얄팍한 술수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세상을 읽어가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자식과 손주들에게 쏟아붓는 지원이라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지출의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아는가? 자네도 한번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게나. 아들이 전세금이 모자라서 죽는 소리를 하면 딸아이가 결혼 준비하다 돈이 부족하다고 눈물을 보이면 아니면 우리 귀한 손주 녀석 학원비가 빠듯하다고 하소연하면 그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겠나? 아마 대부분은 그러지 못할 게야. 내가 줄 수 있을 때 줘야지. 내가 좀 덜 먹고 덜 입더라도 자식놈들이 살려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게 되지. 근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나. 문제는 한 번 열린 지갑은 다음번에는 훨씬 더 쉽게 열린다는 사실이야. 처음에는 그저 축의금 조금 보태주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전세금, 그 다음에는 차 살 때 보태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식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엄마, 그동안도 다 해줬잖아.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 그 순간 우리가 베푼 사랑은 자식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고 부모인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되어 돌아온다네. 서양의 심리학자들도 그런 말을 했다더군. 부모에게 자죽이 되는 자녀는 경제적 자립이 평균적으로 훨씬 늦어진다고 말이야. 왜 그렇겠나? 부모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아이들의 머릿속 깊이 자리 잡기 때문이지. 우리가 주는 그 돈이 자식을 위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자립심을 갉아먹고 의존심만 키우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하네.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사람도 그랬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다고 말이야. 우리가 그 성장의 기회를 돈으로 빼앗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 실제로 내가 아는 한 노모는 큰아들 결혼할 때 억소리 나는 돈을 줬다네. 그 후에 전세금 보태주고 차도 한 대 뽑아줬지. 그런데 몇 년 뒤 아들이 사업한다며 또 자금을 부탁하러 왔을 때 도저히 줄 돈이 없어 거절하자 아들 녀석 입에서 나온 소리가 똑같았어. 엄마, 이번 한 번만 더 해줘. 그 순간 그 어머니가 느낀 건 서운함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함이었다더군. 내가 내 자식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자책이었지. 이복에 착각하지 말게나. 지금 자식에게 주는 그 돈은 나중에 물려줄 유산이 아니야. 자네가 미래를 위해
눈물겹게 모아둔 노후 자금이 그 순간 다시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내 첫 번째 경고는 이것이라네. 자녀와 손주에 대한 지원을 계획 없이 시작하지 말라는 게야. 자네의 통장은 자네 인생의 마지막 성벽과도 같아. 그 성문을 한번 활짝 열어주면 다시 닫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지출이 이렇게나 무섭고 서글픈 것이지.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건 비단 가족뿐만이 아니야. 이번에는 우리 지갑을 조용히 파고드는 남들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세와 과시형 소비라네. 우리 나이가 되면 어디 모임 나갈 일도 많고 동창회니 산악회니 사람 만날 기회가 생기지 않는가? 그때 백화점에서 비싼 명품 가방 하나 장만해서 들고 나가면 친구들이 한마디씩 던지지. 우와, 자네 역시 다른 애 여유가 있어 보여. 그 순간에는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양속이 꽉 찬 것처럼 뿌듯할 게야. 하지만 이복의 그 뿌듯함이 며칠이나 가든가 문제는 이 과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 가방을 샀으면 그 다음에는 그에 어울리는 시계가 눈에 들어오고 시계 다음에는 구두 다음에는 번듯한 옷 한 벌이 필요해지지.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하네.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나를 위해 이 정도는 써도 돼. 이게 바로 무서운 합리화의 시작이라네. 옛날부터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고 돈을 쓴다고들 했지. 그런데 이 소비에는 결코 끝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비싼 걸 사면 누군가는 반드시 더 비싼 걸 들고 나타나게 마련이고, 그러면 나는 다시 그걸 따라잡으려고 안달이 나기 때문이지. 허세라는 게 꼭 물건뿐만이 아니야. 모임에 갔는데 다들 3만 원짜리 비싼 점심을 시키면 나 혼자 10,000원짜리 소박한 국밥 먹겠다고 말하기가 괜히 눈치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분위기에 맞춰 그냥 같이 먹자 하며 지갑을 열지. 산악회, 노래, 교실, 동창, 모임, 회비에, 식사비에, 남들 챙기는 기념일, 선물까지 다 합치면 매달 나가는 돈이 수십만 원을 훌쩍 넘겨버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돈의 대부분이 내가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쓰는 돈이라는 게.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하지. 주변 사람들이 틀린 대답을 하면 나도 그게 틀린 줄 알면서도 남들 따라 대답해버리는 습성이 있다네. 우리의 소비 습관도 그와 똑같아. 남들이 하는 만큼은 나도 써야 할 것 같고,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행여나 인심이 박해 보일까봐 불안해지는 것이지.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나. 솔직히 남들은 말이야, 우리가 얼마를 쓰든, 우리가 모임에 몇 번 빠지든, 다음 주면 다 잊어버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은 우리 인생에 그리 큰 관심이 없단 말일세. 옛 철학자들도 그랬지.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행복해 보이기 위해 소중한 돈을 낭비한다고.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되는 거야. 돈도 마찬가지지. 남의 시선에 묶이는 순간 자네 지갑의 자유는 영영 사라지고 마는 것이네. 한번 곰곰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게나. 한 달에 딱 20만 원만 이런 허세 섞인 소비를 줄여도 1년이면 240만 원이고 5년이면 200만 원이라네. 그 돈이면 자네 부부가 오붓하게 여행을 한 번 더 갈 수 있고 낡은 집 구석구석을 수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나중에 몸이 아플 때 요긴한 의료비로 쓸 수 있어.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카드값에 허덕이면서도 모임에 나갈 때만큼은 최고급 외투를 챙겨 입더군. 왜 그러냐고 물으니 다들 자기가 잘 사는 줄 아는데
그 이미지를 깨고 싶지 않다더군. 하지만 그 헛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순간 자네의 노후 통장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네. 그래서 내 두 번째 경고는 이것이야. 남의 부러움은 기껏해야 하루면 끝나지만 그로 인해 생긴 빚이나 빈곤은 몇 년이 가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 허세와 체면은 자네 통장에 구멍을 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라네. 진짜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아니라면 그건 그저 내 지갑을 노리는 도둑과 다를 바 없어. 세 번째는 우리네 나이가 되면 가장 약해지는 골이 바로 건강에 대한 불안을 이용한 과소비라네. 이보게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게 뭔가. 이거 하나만 먹으면 혈액이 맑아진다. 한 달만 먹으면 무릎 통증이 씻은 듯 사라진다. 이런 광고들 아니던가.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덜컥 움직이지. 왜 안 그렇겠나? 나이 들수록 건강은 곧 생존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이니 말이야. 문제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덥석 주문부터 한다는 게야. 친구가 좋다니까. 방송에서 유명한 의사가 나와서 한마디 거두니까. 아니면 원래 비싼 건데 오늘만 특별히 할인해 준다는 말에 눈이 멀어 결제 버튼을 누르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사람은 건강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도 구매 결정을 훨씬 더 빨리 내린다고 하네. 불안한 마음이 이성적인 판단을 앞질러 버리는 것이지. 실제로 어느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 분이 200만 원이나 하는 의료기기를 샀다더군. 그런데 집에 가서 막상 뜯어보니 조잡한 플라스틱 덩어리에 전선 몇 개 연결된 게 다였대. 그래도 반품을 안 하더라는 거야. 혹시라도 효과가 있을까봐 하는 그 신랄 같은 희망 때문이지. 이게 바로 건강 불안형 소비의 무서운 덫이라네. 한번 사서 효과를 못 봤으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진짜일 거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면서 또 지갑을 열게 돼. 건강에 대한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같아서 불안이 커질수록 그 이자는 자네의 지출로 꼬박꼬박 붙어나가는 법이라네. 몸이 아픈 것보다 아플까봐 하는 걱정이 우리 지갑을 먼저 병들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말게나. 고대 로마의 지혜로운 이도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말이야. 건강을 챙기는 건 물론 중요하고 말고, 하지만 과학적 근거도 없는 제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요법에 큰 돈을 쓰는 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저 돈을 잃는 일일 뿐이야. 그래서 내 세 번째 경고는 건강이라는 달콤하고도 무서운 단어에 지갑을 열기 전에 최소한 하루는 진득하게 생각해 보라는 게야.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지만 통장은 단 하루 만에 비어버릴 수 있거든. 불안이 만든 지출은 결코 자네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네. 네 번째는 이제 좀 즐기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여행 과소비라네. 나이 들면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야지 하는 생각 다들 하지 않는가. 그런데 문제는 내 형편에 맞는 즐거움이 아니라 남들 따라가는 무리한 여행이라네. 친구들 따라가는 호화로운 해외 패키지니 크루즈니 골프 여행이니 처음에는 이번 한 번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지. 하지만 한번 다녀오고 나면 그 화려함에 눈이 높아져서 또 다음 계획을 세우게 돼. 살아있을 때 즐겨야지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카드 할부를 긁고 심지어 애써 모아둔 적금까지 깨서 비행기를 타지. 여행이 주는 행복은 분명히 있네. 하지만 그 행복의 크기보다 지출의 무게가 더 커지는 순간 그건 여행이 아니라 자네의 노후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고 말아. 어느 연구를 보니 여행 지출의 절반 이상이 실제 경험보다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에서 나온다고 하더군. SNS에 올릴 근사한 사진 한 장, 친구들에게 늘어놓을 자랑거리, 남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이런 것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게야. 결국 나를 위한 여행이 아니라 남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한 여행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진정한 만족은 얻을 수 없는 법이라네. 마음이 여유롭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그 기쁨은 찰나에 불과해. 내가 아는 어느 부부는 유럽으로 3주나 여행을 다녀왔다네. 다녀와서 카드 명세서를 보니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 찍혀 있었지. 그 후 몇 달 동안 그 부부의 대화는 즐거웠던 추억이 아니라 어떻게 이 카드값을 메울 것인가 하는 한숨 섞인 걱정뿐이었다네. 여행이 남긴 건 사진첩 몇 권과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뿐이었던 게야. 더 무서운 건 한번 이렇게 눈이 높아지면 다음 여행의 기준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사실이지. 작년에는 동남아였으니 올해는 유럽, 내년에는 더 멀고 비싼 곳을 가야 직성이 풀리는 법이거든. 이건 여행이 아니라 자네 인생의 소중한 자산을 깎아먹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아. 그래서 내 네 번째 경고는 추억은 남을지 몰라도 빚도 같이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게야. 여행은 내 주머니에 여유가 있을 때 가야 진짜 여행이지, 무리해서 떠나는 건 통장을 비우는 관광에 불과하네. 즐거움은 추억을 남기지만 무리한 즐거움은 자네의 노후를 옥죄는 밧줄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게나. 다섯 번째는 우리네 정서상 참으로 거절하기 힘든 경조사비 지출이라네. 명절에, 생일에, 결혼식에, 장례식까지 살다 보면 챙겨야 할 일이 오죽 많은가. 그런데 어느 순간 봉투에 넣는 금액이 예전보다 부쩍 커져 있는 걸 느끼지 않는가? 왜 그렇겠나? 이 나이에 너무 적게 넣으면 체면이 안 서지.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좀 더 넉넉히 내야지 하는 생각 때문이지. 하지만 이보게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습관이 되면 무서운 법이야. 매달 크고 작은 경조사가 생기고 그때마다 자네의 형편보다 무거운 봉투를 건네다 보면 어느새 경조사 일정이 자네 지출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아.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서 돈을 좀 잃더라도 관계가 끊길까봐 무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더군.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게. 내가 봉투를 조금 덜 넣는다고 해서 수십 년 이어온 관계가 정말 하루아침에 끊어지겠나? 오히려 돈으로만 맺어진 관계라면 그런 관계는 진작에 정리하는 게 자네 인생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돈은 결코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을 살 수 없는 법이야. 진심보다는 액수가 앞서는 관계는 모래성처럼 언제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 내가 아는 한 분은 1년 동안 경조사비로만 수백만 원을 썼다네. 본인은 인심 썼다고 뿌듯해했지만 정작 남들이 하는 소리는 그 사람 돈 참 잘 쓰네 라는 가벼운 평뿐이었지. 그분이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져 봉투 액수를 줄였는데도 여전히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은 똑같더라는 게야. 결국 내 형편을 무시한 인심은 상대방에게는 잠깐의 고마움일 뿐이지만 자네 노후에는 평생의 짐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하네. 좋은 마음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지. 경조사 봉투는 자네 마음만큼만, 그리고 자네 형편만큼만 하게나 그게 자네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길이라네. 여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필요가 아니라 기분 때문에 멀쩡한 집안 물건을 바꾸는 일이라네. 자네 집 냉장고를 한번 보게나. 아직 쌩쌩하게 잘 돌아가지 않는가? TV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소파도 앉으면 푹신하고 식탁도 튼튼하지. 그런데 어느 날 가전 매장에 들르거나 홈쇼핑 채널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아유, 저게 더 좋아 보이네. 이번 기회에 좀 더 근사한 걸로 바꿀까? 이게 바로 무서운 감정 소비의 시작이라네. 문제는
하나를 바꾸면 줄줄이 사탕처럼 다른 것들도 바꿔야 한다는 게야. 새 소파를 들이면 거실 카펫이 낡아 보이고 새 냉장고를 들이면 주방 수납장이 마음에 안 들고 TV를 큰 걸로 바꾸면 거실 커튼까지 새로 하고 싶어지지. 하나를 바꾸면 옆에 있는 것들이 낡아 보이는 법이야. 마치 깨끗한 벽 한쪽을 새로 칠하면 옆 벽이 지저분해 보여서 결국 온 집안을 다 칠하게 되는 것과 같지. 결국 이건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기분을 내고 싶어서 지갑을 여는 것일 뿐이야. 그런데 이복에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가든가. 기껏해야 석 달을 넘기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그 짧은 만족감이 지나가면 다시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오고 또 다른 새로운 물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 결국 물건을 바꾸는 건 자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는 헛된 몸부림일지도 몰라. 사람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면 아무리 금송아지를 품고 있어도 가난한 법이라네. 물건이 멀쩡한데도 계속 새 것을 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자네를 진정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이지. 내가 아는 어느 집은 거실에 최신형 가전제품이 가득한데 정작 통장 잔고는 바닥이라더군. 남들이 집에 오면 다들 부러워하지만 본인은 매달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 보며 밤잠을 설친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노릇인가. 그래서 내 6번째 경고는 이것이야. 멋있어 보이려고 혹은 기분 좀 내보려고 멀쩡한 가전이나 가구를 교체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게나. 진짜 필요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면은 그건 새 물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네 집에 새로운 빚을 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이렇게 우리가 노후에 빠지기 쉬운 6가지 소비의 덕을 살펴보았네. 듣고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좋은 일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 계획 없이 새어나가는 돈들이지.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나. 지금은 작은 구멍처럼 보여도 그 구멍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커져서 결국 자네의 노후라는 큰 배를 침몰시키고 말 것이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단순해.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은 돈을 버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쓰는 기술이라네.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평생 여유롭고 품위 있게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불안과 걱정 속에서 허덕이지. 그 차이는 결국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서 갈리는 법이야. 자, 그럼 이제부터는 자네의 통장이 마르지 않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돈이 차오르게 만드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보겠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을 줄이는데도 순서가 있다는 사실이야. 절약을 결심하면 다들 휴대폰 요금 조금 줄일까, 보험을 해지할까 고민들 하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틀리면 평생 돈을 모으기 힘들어. 생활비를 줄이려면 먼저 내 지출을 2가지로 나누어 보게나.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와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비로 말이야. 보험료나 관리비, 통신비처럼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한 번만 제대로 조정해 놓으면 그 효과가 아주 오래가네. 한 달에 단 10만 원만 줄여도 5년이면 6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되니 노후의 비상금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하지만 고정비만 줄인다고 다가 아니야. 진짜로 통장에 돈이 쌓이는 재미를 보려면 변동비를 잡아야 해. 변동비는 지금 당장이라도 줄일 수 있는 돈이지. 외식비나 쇼핑비, 취미, 생활비 같은 것들을 딱 10%만 줄여보게나. 한꺼번에 많이 줄이려면 금방 지쳐서 포기하게 되니 딱 10%가 적당해. 예를 들어 한 달에 외식으로 40만 원을 쓴다면 이번 달은 36만 원만 쓰겠다고 다짐하는 게야. 외식 한두 번만 집밥으로 대신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아껴서 남은 돈을 바로 다른 통장에 옮겨 놓는 것이네. 통장에 그대로 두면 결국 또 다른 데 쓰게 되니 말이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돈을 피신시켜야
비로소 자네의 돈이 되는 법이라네.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생활비는 반드시 들어오는 돈의 범위 안에서만 써야 한다는 원칙이라네. 은퇴 후의 재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바로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야.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든 작은 이자 수입이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을 게야 힘들더라도 무조건 그 범위 안에서 생활을 꾸려가야 하네. 한번 원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그건 마치 장독대 밑바닥에 금이 가는 것과 같아.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소중한 미천이 야금야금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한번 줄어든 원금은 다시 채우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원금이 줄어들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수입도 줄어들게 마련이고 결국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져 노후가 비참해질 수 있어. 그러니 우선 자네의 한 달 고정 수입을 정확히 계산해 보게나. 그리고 그 금액 안에서만 쓰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해야 하네. 만약 돈이 부족하다면 소비 습관을 고쳐서라도 맞춰야지 절대로 자네의 마지막 보루인 원금에는 손을 대지 말게나. 부자가 되는 법은 아주 간단해. 번 돈보다 적게 쓰고 남은 돈을 잘 지키는 것이지. 내가 아는 한 지혜로운 노인은 은퇴 후에 연금 안에서만 생활한다는 철칙을 10년째 지키고 있다네. 덕분에 지금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유하고 평온하게 지내고 있지. 원금은 비상금이 아니야. 자네 인생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기둥이라는 걸 잊지 말게나. 세 번째는 돈을 쓸 때 지금 당장의 기분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 이복에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쉽게 지불하지만 며칠 지나면 후회할 때가 있지 않는가? 그건 우리가 현재의 만족에만 너무 치중했기 때문이야. 오늘 무심코 쓴 100만 원이 만약 잘 굴러간다면 10년 뒤에는 훨씬 더 큰 가치가 되어 자네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네. 오늘의 작은 지출 하나가 훗날의 큰 자산 차이를 만드는 법이야.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정기적인 모임에서 나가는 돈이지. 사람 만나는 게 낙이고 즐거움인 건 나도 잘 아네. 하지만 모든 모임에 다 나가서 회비 내고 밥값 내고 선물 챙기다 보면 자네 지갑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리고 말아. 1년에 모임비로만 수백만 원을 쓰는 이들이 허다하지. 그 돈을 조금만 아껴서 저축했다면 훗날 요긴한 의료비나 손주들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었을 거야. 그러니 이제는 모임도 다이어트를 좀 해야 하네. 정말로 내가 즐겁고 마음이 통하는 모임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중히 정리하게나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렵다고. 아니야. 진정한 친구라면은 자네가 모임에 조금 덜 나온다고 해서 자네를 멀리하지 않아. 오히려 자네의 사정을 이해하고 응원해 줄 게야. 미래를 위해 오늘의 즐거움을 조금은 절제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어른의 지혜라네. 네 번째는 무언가를 사기 전에 딱 3일만 더 생각해 보는 것이야. 마트에서 세일한다는 전단지를 보거나 홈쇼핑에서 마지막 수량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린 적 있지 않는가? 그럴 때 바로 결제하지 말고 딱 3일만 기다려보게나. 충동적인 구매 욕구는 신기하게도 48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지게 돼 있어. 3일 뒤에 다시 그 물건을 떠올려 보게. 아마 10개 중 8개는 굳이 안 사도 상관없는 물건일 게야.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메모장에 적어두고 3일 뒤에 다시 보는 습관을 들여보게나. 이것만으로도 자네 지갑에서 새어나가는 돈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어. 충동은 찰나지만 그로 인한 지출의 후회는 길다는 걸 명심하게나. 다섯 번째는 돈을 쓰는 날보다 안 쓰는 날을 일부러 늘려보는 것이야. 매일 조금씩 아끼려고 애쓰다 보면 금방 지치고 짜증이 날 수 있어.
그럴 때는 아예 하루를 소비 없는 날로 정해버리는 게 효과적이지.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단 한 푼의 돈도 쓰지 않는 무지출 데이를 운영해 보게나.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밥을 해 먹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며 돈을 쓰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보는 게야.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지면 그만큼 마음이 가볍고 뿌듯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아낀 돈이 모여 자네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네. 돈을 모으는 비밀은 벌 때가 아니라 바로 쓸 때에 있다는 걸 잊지 말게나.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구만. 오늘 내가 들려준 6가지 소비의 함정과 5가지 쓰는 기술 어떻게 들었는가? 우리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작지만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들이라네. 반대로 우리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작지만 꾸준한 지혜로운 실천에서 시작되지 통장은 한 번에 가득 채워지지 않아. 하지만 오늘 자네가 지켜낸 단돈 10,000원이 1년 뒤, 5년 뒤에는 자네의 품격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야. 미래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지금 자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네. 오늘이 자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네. 다음번에는 그렇게 지켜낸 소중한 돈을 어떻게 잘 갈무리하고 불려나갈지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 오늘 이 노인네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 참으로 고맙네. 자네의 앞날에 평온과 여유가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빌어주겠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게나